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리학, 성리학의 성립과 확산 과정에서 전체적인 유학의 흐름과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엄청난 난이도를 자랑하는 성리학과 양명학의 비교. 그런데 성리학과 양명학의 비교는 마음 먹고 쉽게 내면 정말 쉽습니다. 이번에 11월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진짜 9번 절하고 풀어야 되는 거고, 어렵게 내자고 마음 먹으면 16년도 수능처럼 정답률 36% 문제도 만들어 볼 수 있는 윤리학 사상 영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들 거기에 집중하는데 사실 진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어 일본의 유학인데 뭐 조선의 그 당시 조선이나 청나라의 유학을 물어본다든가, 또 반대로 청나라의 시대를 주고 그 당시에 베트남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유학을 물어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로로 보지 않고 가로로 봐야 되는 영역도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전반기에 불교가 있었다면 우리 후반기에는 유교가 있을 정도로 진짜 많이 까다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깔끔하게 듣고 끝낼 수 있도록 합시다. 시험 범위를. 자, 우선은 맨 위에 이 중국 유교의 시작부터 볼게요. 자, 춘추전국 시대에 유학이 처음으로 생겨났는데 이 당시의 유학을 공맹유학이라고 합니다. 왜? 공자와 맹자가 만들었던 그 시대의 유학이니까. 초창기고. 그런데 진나라 때는 법가 진시황이 등장하면서 분서경유를 하게 되고 유학은 탄압받게 되죠. 그런데 한나라로 내려가면서 유학을 다시 부활시키는데 누가? 동중서가. 근데 이제 새로운 유학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분서경유 때 불타버렸던 유학들에 대한 복구, 경전에 대한 복구.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그 어떤 작구와 경전 사이에 있는 글자가 어떤 것이었을지, 백경배 씨발놈인지 백경배 미친놈인지 백정훈 씨발놈인지 백정훈 미친놈인지 이런 식으로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지. 중간에 비어있는 글자들에 대한 해석, 그것이 바로 혼고학이다. 그런데 그런 혼고학은 백경배 씨발놈을 정답으로 해야 될지 백정훈 씨발놈을 정답으로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치? 관학화를 하겠다는 건 다시 말해 인재 등용 제도에 넣겠다는 건데, 인재 등용 제도에 넣으려면 정답이 확실히 있어야 돼. 즉 사상의 통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혼고학은 사상의 통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나라 시대에는 혼고학이 등장하긴 했지만 혼고학이 아니라 유학이, 다시 말해 공맹유학이 관학화되는 거야. 근데 남북조 시대는 계속해서 전쟁이 지속되니까 학문으로서의 유학은 쇠퇴하고 종교로서의 불교와 도교가 흥기하게 되고, 당나라 때는 공영다리 오경정이, 다시 말해 오경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약간 수학의 정석 같은 책을 써버리면서 드디어 혼고학을 관학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남송 때 주자 또는 주의라는 사람이 성리학을 등장시키는데,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유교라는 것은 어떤 학문이 등장하면 그 학문이 관학화가 되고 그 관학화된 학문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새로운 학문이 등장하게 되는데, 혼고학에 대한 비판은 아니 왜 이렇게 옛날 것에만 집착을 해서 그 옛날 것의 어떠한 새로운 학문이나 새로운 사상을 발견하려 하지 않고 옛날 것에 집착하는가. 뭐 성리학 자체는 인간의 본성과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지만 좀 더 거창하게 나아가면 우주 만물과 삼라만상의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스케일을 좀 넓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성리학이 등장했어. 그런데 이 성리학은 원나라 때, 성리학은 내가 항상 이와 기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분법을 하는 학문이라고, 다시 말해 그 이분법을 하는 학문이어서, 여기 보면 그 오랑캐와 중화, 임금과 신하,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어. 그래, 그런 식으로 이분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오랑캐들, 다시 말해 이민족 국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나라에서는 성리학을 관학화했어. 관학화했다는 얘기는 과거 시험에 성리학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나라의 과거제는 큰 쓸모가 없다 그랬지. 왜? 고위 관리로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제 자체는 봤었고, 그 과거제에서 주로 봤던 책은 주자가 썼던 사서집주죠. 그래서 사실 진정한 성리학의 관학화는 바로 명나라 때부터입니다. 인재 등용제도에 쓰여졌고, 그 다음에 그 인재 등용제도의 성리학을 통해서 높은 벼슬로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시대니까
그때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 미안해, 기숙사에 사람이 와가지고. 자, 제대로 된 성리학이 간학화된 게 바로 명나라 시절입니다. 인재 등용제도에 쓰이기 시작했고, 그 인재 등용제도를 통해서 높은 벼슬로 올라갈 수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서는 사서집주와 성리대전이라는 두 개의 필독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에게 생활을 시키는데도 성공해서 생활 규범이었던 주자가래, 뭐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꼭 절을 2번 해서 뭐 조의를 표하세요, 뭐 이런 그런 설명서가 써져 있는 주자가래와 가묘와 문묘 같이 이렇게 집안에서 유교의 신들 또는 뭐 유교의 높은 학자들을 모시게 되는 그런 식으로 생활 속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성리학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게 양명학이야. 이 양명학은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뭐 이제 실천은 뭐 지행합의를 주장하고 심정리를 주장하고 뭐 평등소사를 주장했는데, 자, 지금부터 양명학과 성리학에 대한 비교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눈깔 크게 뜨고 귀 후비고 아 졸림에 씨팔 세수하고 와서 다시 제대로 듣기 시작합니다. 자, 봅시다. 자, 보자. 성리학은 아까도 말했듯이 남성의 주의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그치? 그 다음에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내가 성리학이 뭐라 그랬지? 이치와 본성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인간을 표현하는 또는 그 인간을 나타내는 아니면 어떤 사물을 나타내는 이치가 바로 이치가 어디에 있냐면 본성에 있다 그랬어. 그게 바로 성증리야. 인간을 나타내는 어떠한 이치가 뭐 안에 있냐면 본성 안에 있다. 자, 그런데 잘 봐. 반대로 양명학에서는 이 이치가 본성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있다 그랬어. 누구의 마음이냐면 내 마음 이치가 마음 안에 있다. 그래서 심증리야. 자, 잘 봐봐. 자, 이치가 본성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 내가 대나무의 이치를 알기 위해서 성리학에서는 대나무 안에 그 대나무의 이치가 있으므로 대나무에 대해서 먼저 미친듯이 공부해서 선지 그러고 나서 대나무의 이치를 알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선지 후행이야. 자, 어려운 말이야. 지금부터 잘 들어. 자, 성리학의 실천을 보면 거경궁리와 경물치지는 우리가 이미 배웠지. 거경궁리가 뭐였지? 마음을 경건히 한 상태에서 이치를 탐구하는 거, 이치를 궁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자, 이치를 탐구하기 위해서 성리학에서는 뭐를 요구하고 있어? 먼저 그것에 대해 미친듯이 알고 그리고 나서 이치를 궁리하다 보면 이치가 보인다. 이게 성증리란 말이야. 자, 그러면 봐봐. 효도를 하기 위해서 성리학에서는 어떤 요구를 하는 거야? 우선 효도가 무엇인지부터 미친듯이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다 배우고 나면 어떻게 한다? 효도를 행하는 거라고. 됐어? 그런데 양명학이라는 건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왕양명은 처음에 성리학의 수행 방법을 따라했었단 말이야. 근데 왕양명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가 대나무의 이치를 알기 위해서 성리학의 수행 방법대로 계속해서 대나무만 쳐다봤는데 대나무는 변하는 게 없다 이거야. 그런데 뭐를 깨달았냐면 자기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떤 날은 대나무가 크게 보이고 어떤 날은 대나무가 작게 보이고 어떤 날은 대나무가 시커멓게 보이고 어떤 날은 대나무가 푸르게 보이더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구성하고 또는 어떤 사물을 구성하는 것은 그 사물 안에 이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로 내 마음 안에 이치가 있다고 생각한 게 양명학이란 말이야.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그 이치에 정답이 있다고 봐. 그러니까 성증리에서 그 이치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정답을 고민해서 그 정답을 고민하고 완벽한 정답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선지야. 그리고 정답을 알고 나서 행하는 게 후행이야. 그런데 양명학에서는 내 마음 따라서 이치가 변하기 때문에 그 이치의 정답이 아니라 나에게의 정답이야. 그러니까 성증리, 즉 성리학에서의 정답은 어떤 사람도 다 똑같은 정답을 만들어내야 돼. 그런데 양명학에서는 망치를 봤을 때 건축가는 작업도구로 생각을 하지만 깡패는 흉기로 생각을 하듯이 어떠한 내 마음에 사람들마다의 정답이 다 틀리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오래 쳐다보고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뭐가? 점점 나에게 가장 알맞는 이치로서 다다른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암 중에서도 알지자를 써서 그 암 중에서도
나에게 가장 맞는 삶을 양지 또는 도덕지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에 다다르는 게 바로 이 양명학의 실천 방법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꾸준히 이런 어떠한 삶을 위해 노력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받아들였던 지식을 곧바로 실천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리학에서는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 정답을 완벽히 알고 나서 행해야 되지만 양명학에서는 개인별로 정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양지 또는 도덕지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여러 지, 그 양지나 도덕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지들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것을 행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게 지행합일이야. 경물치지는 둘 다 공유하고 있는 키워드지만 성리학의 경물치지와 양명학의 경물치지가 조금 많이 달라요. 성리학의 경물치지는 이미 가르쳤었고 그 양명학의 경물치지는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내 마음으로 바로잡는 거라고 보면 돼. 그런데 왕양명의 제자가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 선생님, 예컨대 선생님,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 이 동영상은 앞으로 오랫동안 써먹을 동영상이기 때문에 지금 커플인 애들을 사용하면은 조금 나중에 깨졌을 때 좆될 수가 있으니까 예컨대 선생님 여자친구 이름이 fe인이야. 자, 근데 fe인이에게 내가 fe인이를 바라보는 것과 너희가 fe인이를 바라보는 거는 같아 틀려? 틀리지. 근데 양명학에서 왕양명에게 제자를 배우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었어. 선생님, 그 사람을 구성하는 본성 자체는 진짜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해, 성리학이 맞는 소리 아닌가요? 왜 내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착하고 안 착하고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방금 말했던 거에 다시 재탕이지만 내가 바라보는 페인과 너희가 바라보는 페인은 틀리잖아. 나한테는 여자친구로서의 페인,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서의 페인이지만 너희가 바라봤을 땐 그냥 이쁜 페인, 뭐 아니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떠한 다른 면을 보잖아. 내가 보는 면이 아닌. 그것이 달라지면 어디에 차이에서 기인하는 거야? 너희의 마음과 내 마음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심증리를 주장하게 된단 말이야. 양명에서는. 오케이. 자, 정리를 하면 성리학은 다시 주희가 만들었고, 그치? 성리학의 이치, 다시 말해 어떤 사물의 정답은 어디에 있다? 그 사물의 본성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물의 정답에 가까운 이치를 배우기 위해 제일 먼저 공부부터 하고 선지, 그리고 이치를 완벽히 깨달은 후에 행동한다 라고 선지 후행을 하는 거야. 그 실천 방법으로서는 거경, 마음을 경건히 해서 이치를 궁리하고, 경물치지, 사물을 격하고 마주 앉아 삶에 다다른다고. 근데 양명학에서는 그 사물을 구성하는 이치는 바로 내 마음 안에, 내가 바라봄에 따라 모든 것이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행 합의를 주장하고, 그 중간중간에 받아들여지는 양지로에 가는 길에 받아들여지는 그 준양지, 준도덕지를 받아들이자마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가장 완벽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지인 양지나 도덕지에 도달하는 것, 그게 바로 실천 방법이란 얘기지. 관련 서적은 사서집주, 근사록 둘 다 주희가 쓴 책이고, 양명학은 왕양명이 쓴 전순록, 이런 책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관련 서적들은 사실 처음부터 봐야 되는 게 아니고 기억해 두었다가 키워드로 나 이렇게 써먹을 수 있으면 써먹을 수 있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사료가 주어졌을 때 너희가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이제 내려갑시다. 근데 우리가 아까 언급하지 않았던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해야 돼. 평등. 성리학에서는 이치는 본성 안에 있기 때문에 이와 기를 탐구하고, 껍데기인 기보다 본성인 이가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타내는 본성이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분화했다 그랬어. 이원론적으로 본다 그랬지. 임금, 신하, 아빠, 아들, 오랑캐, 중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마음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잖아. 그치? 그렇고 그 마음에는 정답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개개인별로 가장 좋아하는 것 또는 개개인별로의 정답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관통하는 정답은 없다. 즉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치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은 평등에 가까운 사상이야.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 그래서 이기론, 다시 말해 성리학처럼 이 밑에다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성리학처럼 서열을 매기지 않는다 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자, 그런데 청나라로 오면 좀 더 틀려지는 게 청나라에서는 고증학이 등장하게 돼. 기존 성리학과 양명학에 대한 비판으로 명말청초에 등장했고 고증학은 훈고학과 비슷한 학문입니다. 훈고학과. 이제 이 배경이 대규모 편찬 사업과 문자해옥인데, 자, 대규모 편찬 사업을 해야 할 만큼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어떠한 학문에 대한 부흥이 필요해. 그런데 문자해옥은 뭐냐면 사상 통제잖아. 자, 이민족 국가인 청나라가 성리학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당연히 싫어해. 왜? 중화와 오랑캐로 나누고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양명학은 좋아할까? 아니야. 거기서는 신분 제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평등하니까. 그래서 싫어해. 그래서 새롭게 등장시킨 학문이 바로 이 고증학이고, 고증학은 청나라의 펌핑을 받아서 굉장히 크게 발전했어요. 황종이나 고현모 같은 사람이 등장을 했고, 이 성리학이나 양명학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들어왔는데, 이 비판을 하는 이유가 적어도 중화 오랑캐라고 얘기하면서 오랑캐라고 깐다. 우리는 너희를 다스려야 되는데 평등이 좋다고 주장한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비판을 할 수는 없잖아. 뭐를 비판하냐면 성리학이나 양명학이나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 말에 이빨이 몇 개냐고. 그냥 말 주둥아리를 열어보면 제일 간단하게 끝나는 일을 가지고 말에 이빨이 몇 개인지 알기 위해서 성리학에서는 책을 존나 쳐다보고, 양명학에서는 쳐다보고 있으면 내 마음으로부터 진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말에 이빨이 보인다는 거야. 개소리들을 하고 있으니 실제에 근거하여 어떤 일들을 해결하는, 다시 말해 훈고학은 옛날에 작구나 경전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해석을 했잖아.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그게 바로 고증학이야. 어떻게 하면 현실과 연결시켜서 현실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펼 것인가. 어떤 게 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현실에 가깝게 우리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 주장하는 게 고증학이라고. 그런데 이 경세치용과 실사구시는 한국사를 오래 했던 사람들이라면 요 키워드를 가지고 바로 실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실학이나 고증학이나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나온 학문이기 때문에 이 경세치용과 실사구시의 키워드를 공유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고전에서 실증을 찾아내는 거면서 증거를 중요시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면 돼. 증거를. 그런데 공양학에서는 이후에 공양학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 고증학에는 너무나 증거 실증 위주로만 가지 그 실증에 대한 주관이나 가치 판단이 개입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컨대 말의 이빨을 봤어. 말의 이빨이 40개라고 치자. 근데 말의 이빨이 40개인데 비정상적으로 진짜 이렇다는 게 아니고 윗니가 30개가 있고 아랫니가 10개만 있다고 치자. 근데 고증학에서는 딱 그렇게까지만 써놓고 끝나는 거야. 아, 고증을 해보니, 실증을 해보니 말의 이빨은 위에 30개가 있고 아래에 10개가 있다더라. 이렇게 끝나. 공약학은 뭐냐면 거기에 내 주관과 가치 판단을 넣는 거야. 아니 왜 이빨이 위아래가 같이 똑같이 있어야지 위에 30개고 아래에 10개 있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럼 우리가 위에 있는 10개 이빨을 뽑아다가 아래쪽에다 임플란트를 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내 주관과 내 가치 판단을 실증된 어떠한 증거 같은 것에 개입하는 거지. 그게 바로 현실 문제에 접근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태양 변이신 하면서 배우는 중국의 근대화 운동의 변법 자강 운동의 캉유웨이나 양치차오 같은 사람들의 개혁 이념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을 관통한 어떤 유학의 흐름을 다 짚어봤어. 그럼 이제 한국으로 갑시다. 자, 한국은 간단해. 언나라에 있던 망건당으로부터 성리학이 정례되었는데 성리학을 전해온 사람은 바로 이 안양이라는 사람이야. 안양은 정몽주, 온건파 사대부인 정몽주와 급진파 사대부, 강경파 사대부인 정도전에게 성리학을 전달해줬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신진 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게 바로 성리학입니다. 15세기 체제정비기에서 성리학을 관학화시키고 성리학을 통치규범으로 삼기 위해서 왕실에서는 경연, 세종대왕님이 만드셨지, 왕과 신하가 성리학에 대해 토론하는, 유학에 대해, 유교에 대해 토론하는 경연을 행하고, 백성에게는 이게 진짜 유학인, 그러니까 유교인의 삶이다 하면서 보여주는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삼강행실도 같은 걸 하게 되는데, 문제는 생활화에는 별로 성공하지 못한다 그랬어. 그치? 그런데 사실 뜬구름 잡는 소리였던 불교나 기존의 우리 무속신앙에 비해 유학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무속이나 주술이 금지되고, 그것은 다시 말해 의학이 발달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가장 큰 걱정이 뭐였냐면 사람 아픈 거였어. 의료보험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을 구하기 쉬운 것도 아니고, 맨날 아프면 아이고 귀신 들렸네, 잡신 들렸네 이지랄 떨면서 무당한테 가가지고 쓸데없이 돈 퍼다주고 구신하겠단 말이야. 그런데 무속이나 주술을 금지하게 되면서, 아, 이 사람이 아픈 이유는 어제 똥을 처먹어서 아프구나, 아, 이 사람이 아픈 이유는 어제 로킥을 잘못 때리다가 뼈가 부러졌구나, 이런 식의 원인과 결과, 이론과 실제를 입증하는 어떤 그런 학문적인 영역으로 어떤 사람의 병을 접근하게 되면서 의학이 발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향약집선방이라든지 동의보감 같은 어떤 새로운 의서들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16세기의 사하발생기에서 살인 세력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는데, 이 주리 논쟁과 주기 논쟁이 굉장히 불을 붙게 돼요. 근데 이황과 이이는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 나온 사람인데, 이 들 사이에 어떤 그 뭐랄까 세대 차이는 생각보다 많이 나거든. 35살 차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학문을 했던 시대가 틀려. 이황은 사화기관이어가지고 맨날 자기 친구들이 사약 처먹고 죽어나가는 걸 봤단 말이야.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결이 가장 극심했던 때에 학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과정에서는 제발 싸웠을 때 제발 적들을 죽이려는 어떤 좀 도덕적으로 살자 이런 걸 주장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응? 이해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기보다는.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그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약을 처먹이면서 죽이고 난리치고 쓸어내려고 노력을 할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이황이 학문을 했었을 때는 제발 우리 정도를 지켜가면서 싸우자, 이런 개념 때문에 주리론, 다시 말해 이를 중시할 수밖에 없었고, 반대로 이이가 학문을 했을 때는 살인파가 완전히 이기고 살인파가 정권을 잡아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던 때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실적인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기에 집중할 수 있었던 시절이란 말이야. 그래서 주리론과 주기론의 차이가 있고, 영양은 각국사 할 때 이미 배웠듯이 서원과 향약을 중심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생활교범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학생들, 다시 말해 어린애들을 위한 책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소학이나 동몽선습, 경몽요결 같은 아동용 유학서적들이에요. 그런데 양란을 거치고 나서 17, 18세기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성리학의 그 보수화, 임진왜란 때 성리학 보수화에서 배웠던 이 미친놈들이 아직도 상황 파악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실학이야. 지금 나라를 어떻게 하면 부강하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해야 될 마당에 아직까지도 이가 어떻고 기가 어떻고 우리가 중화를 이어받아서 소중한의 지랄이나 연병이나 하고 있는데, 좀 깨어있는 학자들 입장에서 열통 터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청나라 고증학의 영향을 받아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땡전이 많아야 되는데, 땡전을 상업으로 만들 것인가 농업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북학파 또는 중상학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나 중농학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뭐 자세한 것들은 뭐 한국사 가서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서양의 종교까지 들어왔을 때 생긴 것은 동학이잖아. 서학에 대비해서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이 망하면서 중화사상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것으로 국학, 우리나라 것을 연구하자는 국학도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안정복이나 유득공 같은 역사학자들이 동사강목이나 발해고 같은 걸 쓴다든지, 지리학자들이 이중환의 탱리지라든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두 개의 양요가 일어나면서 척화론이 또 등장하게 되죠. 그다음에 일본을 보면, 일본은 가마쿠라幕府, 다시 말해 원나라 시대 성리학이 전래됐는데, 가마쿠라에서 무로마치, 그 다음에 전국시대로 이어질 때까지만 해도 허건나 칼 쑤시고 다니는 사람들끼리 있는데, 얘야 이가 어떻고 기가 어떻고 이지랄 떨고 있으면 응 너 어려운 말 했으니까 칼치면 대 맞아라 하고 배때지에 칼만 꽂혔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나고 나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리학을 받아 좀 이렇게 성리학 잘하는 놈들도 좀 잡아가고 이러면서
에도 막부에서는 성리학을 관학화시키는데 내가 누차 몇십 번 얘기했지만 성리학을 관학화시킨다는 이유는 뭐야? 바로 임금에게 충성하게 하려고 관학화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막부에게 충성하는 중앙집권적 봉건제를 만들기 위해서 성리학을 관학화시키는데 조선에서 잡아갔던 강왕이 후지와라 페이카라는 애를 기르게 되는데 이 녀석은 이 사서오경 외훈이라는 책을 씁니다. 유교의 주요 경전이던 사서오경의 외노무 새끼가 주석을 달았다 해서 사서오경 외훈이야. 그리고 그 페이카의 영향을 받은 하야시 라자는 성리학을 기반으로 에도 막부의 제도를 정비하게 되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밑에 요 새끼가 또라이야. 요 새끼가 야마자키 안사이가 중2병 같은 새끼인데 요 놈이 전투력 측정을 좋아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니네 맨날 뭐 그런 얘기 하잖아. 14년 호날두가 최고네, 16년 호날두가 최고네 이 개지랄을 떠는데 피파충 새끼들아. 그런 식으로 유교에서 성리학은 위아래를 나누는 학문이기 때문에 신토와 결합해서 신토에 있는 일본의 300여 신의 서열을 나눠버렸단 말이야. 이놈 시키가. 그 서열 최고 위에 있는 애가 누구냐면 천황, 덴노야 덴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존왕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고 근데 일본에도 문묘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 문묘는 성당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성당이라는 이름. 근데 문제 한계로서는 생활규범으로는 접근하기가 힘들었어. 생활규범으로는. 성리학이라는 게 일본의 지배층들만 향유했던 학문이었기 때문에 생활규범으로는 접근하기가 힘들었다. 자, 그 성리학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했던 것들은 역시 양명학. 나카이 도주라는 사람이 평등을 주장하며 막부를 타도하려고 했던 거나 자, 고학은 중국의 고전을 연구하는 거라 그래서 공맹유학으로 복귀해서 문헌을 연구하거나 또는 국학은 일본의 고전을 연구하는 건데 모토오리 노리나가 이런 놈이 만들었는데 일본의 고전이었던 고사기 뭐 일본서기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뭐 대일본의 일본 정신 이런 것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본 문화의 우월성, 천황 중심이고 국가주의로 가는 어떤 계기가 됐단 말이야. 이 일본의 복잡한 신화들이 정리되고 이랬던 게 다 요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요 시기에. 자, 그리고 야마자키 안사이의 존왕사상과 국학에서의 존왕사상이 이어져서 19세기 존왕양의 사상, 메이지 유신의 종왕양의 사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국학은 내가 다시 얘기했지만 일본의 고전을 연구하는 학문이야. 고학은 중국의 고전을 연구하는 거고 이 두 개의 구분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패턴을 간단하게 보고 끝냅시다.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계속 가래뱉으면서 하다 보니까 흐름이 끊어지네. 자, 우선 전 왕조 때는 국학원이라는 국립교육기관이 있었고 사서오경을 중시했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전 왕조가 호왕조로 바뀌고 나서 명나라 영락제가 침입했었고 그것을 다시 레러이가 독립시키면서 후기 레왕조가 등장했다고 그랬지. 후기 레왕조는 유교 중심의 국가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이 성종이야. 타인동. 성리학을 지배 이념으로 삼아서 문묘를 만들고 또 과거제에 합격한 사람들을 진사제명비라는 이름으로 비석에 세워주고 과거제도 3년마다 이제 정기시로 부활시켰고 그 다음에 국립교육기관이었던 국자감도 부활시켰습니다. 뭐 이 정도만 보고 있으면 돼요. 됐지? 자, 이렇게 해서 후반기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인 유교를 마무리 지었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강의만으로는 양명학과 성리학에 대한 양명학과 성리학을 구분하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들고 오셔서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명학과 성리학이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고증학이나 공양학 또는 뭐 다른 유학들에 대해서도 사료를 주면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명나라가 이러고 있을 때 조선이나 일본은 어떤 상태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영역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은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명심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이 영역에서 틀리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